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빈센트의 정신질환은 알코올 중독이다? 아니면 원래 간질병 환자였다? 사실 고우의 정신질환에 대한 썰들은 너무 많죠? 그럼 오늘은 빈센트의 정신질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랜선 인문학 빈센트 반 고흐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인생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회에 걸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죠. 1890년 1월 3일 테오 반 고흐는 사랑하는 형 빈센트에게 편지를 씁니다. 더 이상 형 주변에 물감을 두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물감을 좀 멀리하고 지금부터 스케치를 하는 건 어떨까? 이건 과연 무슨 소리였을까요? 가난한 화가는 늘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반 고흐. 오늘은 반 고흐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면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해요. 참, 반 고흐의 열정 가득한 작품들과 아르에서 귀를 잘랐던 이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삶이 궁금하시다면 반 고흐의 전편 이야기 한번 보시고 오세요. 이번 5화가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여행도 했었죠. 그럼 왜 제가 반 고흐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저 또한 고흐처럼 외로움과 바쁜 일상 속에서 낙오된 느낌으로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든 삶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쉽게 공감이 되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은 유년 시절부터 죽는 37살까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수많은 아픔을 견뎌야 했었고 고독을 받아들여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빈센트가 앓고 있던 병들만으로도 진짜 많더라고요. 우선 뇌전증이라고 불리우는 관절 증상이 대표적으로 손에 꼽히고 그 다음에 조울증, 압생트 중독, 메니에르병 등 3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동생 테오와 빈센트 반 고흐가 나눈 편지의 내용만 봐도 빈센트는 늘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를 불안해하면서 언젠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 걸 보면 늘 빈센트는 불안한 자신의 감정 상태가 모든 병의 시작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빈센트 반 고흐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에 갈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했으나 자신의 형에게 사랑을 뺏겼다는 피해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신의 여인들이었죠. 특히 런던에서 하숙집 딸이었던 외제니를 너무 사랑했었지만 그 사랑이 거부가 되자 일상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를 못하고 그는 노동자를 위한 전도사가 되었죠. 그리고 시골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비참한 삶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척이었던 케이를 불같이 사랑하면서 온몸을 다해 사랑을 하지만 그녀의 거절에는 촛대에 자신의 손을 그을리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거부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장녀 시엔과의 사랑 역시 자신의 영향 밖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고향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차단된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하죠. 마치 사랑을 거부하면서 철저히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렇게 고흐는 자신의 진심을 이해받지 못했을 땐 상대를 공격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해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자신을 잊기 위해 의지했던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돈이 없던 고흐에게는 값싼 술이 필요했겠죠? 프랑스에서는 압생트라는 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값싼 술인 압생트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피로를 풀고 자신의 삶의 위안을 적시기 아주 좋은 술이었죠. 압생트는 불어로 고난, 쓴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된 향신료는 바로 향숙과 살구시로 만든 증류수였어요. 그런데 이때 프랑스에서는 위스키와 같은 비싼 술이 마시기는 힘들었던 가난한 예술가들에게는 이런 독특한 향과 맛,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가 있었던 그런 술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압생트는요, 다량 섭취를 하게 되면 향수의 성분 때문에 중독 증세가 생기게 되고요, 환각 증세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흐는 압생트의 독한 술로 인해 중독이 된 고흐, 이 술로 인해서 간질이 유발되었다는 게 또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울증이에요. 사실 고흐는 간질 증상보다 처음 발생하게 된 병이 바로 조울증으로 알려져 있죠. 빈센트와 동생 테오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봐도 늘 우울한 자신의 상태를 비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고흐는 어느 순간 기분이 한껏 업되는 그런 모든 열정을 쏟았던 시기도 있었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르레 내려와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림에 열정을 쏟았던 시기, 최고의 조증 상태였지 않았을까요? 고흐는 늘 동생에게 생활비야 재료비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미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자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이 있었다면 망친 그림 위에다가 또 덧칠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만 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X선을 투과한 모습인데요, 눈에 보이는 완성된 그림 속에 또 다른 모습이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진짜 아깝죠? 그런데 저게 바로 재료비를 아낀 흔적이었던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는 파리 시절에서 아르로 내려오면서 유독 노란색에 집착을 보이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압생트 중독과 디기탈리스라고 불리우는 꽃의 부작용으로 많이 지목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를 겨울과 여름 모두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름에는요, 유럽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 10시가 돼도 해가 지지 않아요. 정말 해가 정말 길거든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요, 하루의 우울한 날씨에 아침 10시가 돼도 해가 안 떠요. 그런데 남프랑스 아르 같은 겨울은요, 정말 푸른 하늘에 정말 밝은 햇살이 그리고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흐는 북부 지방의 우울함에서 아마 밝은 햇살에 매료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노란색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색이 아주 섬세하단다. 그리고 풍경에는 다양한 황금빛 그림자를 들이우지. 초록빛 금색, 황금색, 핑크빛 금색, 청동빛, 구릿빛, 레몬빛이 도는 노랑부터 탈곡한 밀더미에 칙칙한 색까지 말이야. 이처럼 고흐는 노란색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르에서 이런 밝은 빛은 고흐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걸까요? 고흐는 자화상을 참 많이 남겼던 화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흐의 자화상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화상은요, 1978년 4월 월요일에 미술관 문을 닫을 무렵쯤에 어떤 한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요, 포켓 나이프를 꺼내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에 칼집을 X자로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반 고흐의 광대뼈 아래의 중심으로 크게 X자로 쫙 말이죠. 미술관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범인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판사는 범인에게 정신병원 치료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2013년 예술의 전당에서 이 작품 복원이 되어서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깜짝같이 복원이 됐더라고요. 단지요, 그 자화상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 X자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는 고객과 이별 후 아를 병원에서 입원을 한 후 급속도로 정신병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막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저라도 공황장애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아르레스의 기록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는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공황장애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주변인들과의 갈등. 두 번째,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을 관리하는 편도체의 기능 저하. 세 번째, 압생트와 같은 술로 인해서 생기는 흥분과 각성으로 인한 과긴장 및 과호흡 상태. 이런 여러 가지의 증상은 편지에서도 보여집니다. 아를 법원에서요, 강제 감금을 당한 고흐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 때문에 어떠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판단력 저하, 그리고 심한 불면증, 결국 고우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루를 떠나서 정신병원을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생램이 정신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겨낼 힘, 바로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동생 태호였습니다. 이렇게 동생 태호의 전폭적인 응원은 고우가 더 이상 정신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작품에 몰두하면서 우리에게 명작을 남길 수 있게 된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끝없이 믿고 응원해준 덕분이었을까요? 고우는 정신병원에서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브뤼셀에서요 당대 최고의 화가 20인의 전시에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고, 이때 전시된 작품 중에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이 팔리게 되었고요. 이게 평생에 유일하게 팔린 유화 작품이 됩니다. 그러나 고우는 동생 태호의 결혼, 조카의 탄생, 그리고 태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더 이상 동생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운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살이었죠. 이때 고우가 마지막으로 그렸다는 작품,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까마귀 나는 밀밭을 보색 대비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색 대비는요 감정적으로 치면은 갈등의 구조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내면과 외면의 충돌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파랑의 노랑, 빨강의 초록, 이렇게 보색적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더욱이 이곳에는요 죽음을 예견하는 죽어있는 새 한 마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새는 죽으면 날개를 피고 죽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길, 새의 몸통, 새의 날개, 지금 놓여져 있는 갈림길은 죽어있는 새 한 마리를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은 이분법으로 되어 있죠. 아래는 밝고 위는 어둡죠. 아래는 내가 살아가는 밝은 이 세상, 위는 죽어서나마 넘어갈 수 있는 저 너머의 세상. 이렇게 고흐는 자신의 그림에 죽음을 심리적으로 암시를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경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이 죽으면 온 기관의 몸이 열리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염을 하잖아요. 그래서 콧구녕, 입구녕, 그냥 다 막는 거예요. 고흐는 죽고 난 후 그렇게 노란 똥을 많이 쌌다고 해요. 왜냐면 고흐는 간혹 그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온몸으로 그림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증상을 보이면서 물감을 먹었다고 알려져 있죠. 고흐는 영혼의 안식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고흐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무시할 사람 없고 누구든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없다고 말이죠.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추적하며 지식도 그림의 이해도 랜선 클라스는 지친 당신에게 고흐의 그림으로 이야기합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랜선 클라스. 고흐를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